네, 깊이가 깊어서요. 상당히 상당히 깊이가 깊습니다. 깊고 여기 저희들이 생각했던 평양의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정도의 그러한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국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분단이 됐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잠깐 좀 살펴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주변 국가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소련이 러시아잖아요. 이 네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일이 됐을 경우 분단은 현재입니다. 통일이 됐을 경우에는 한반도가 계속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된다면은 동북아시아에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중국과 가까운 관계가 된다면 미국의 입장이 약화된다.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국에서는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남과 북이 통일된다면 이러한 이점들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현재 먹고 살기 급급하고 나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거라.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겨도 되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통일하는데 통일이 왜 필요할까? 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 부분에 있어서다면 한반도의 안정된 정치 환경 조성에서 갈등을 해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분명히 통일이 된다면 갈등이 해소된다는 것은 이념적인 것이 조금씩 변화가 될 거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았던 것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이죠. 좀 이따 뒤에 경제적인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이 얼만큼 있는지를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북한 사람들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대략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갖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좀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사회적 통합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데 그런 것들 안보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인도적인 건데 한번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뉴스를 한번 잠깐 좀 볼게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북 간의 통일이 된다면 2050년에는 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북한은 10년간 매년 7%의 고속 성장이 가능하고 20년 후에는 남한 국내 총생산의 절반 수준까지 쫓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전제 사항이 있습니다. 배상진 기자입니다. 남북이 통합하면 프랑스와 독일은 물론 일본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남북 통일 시 세계 2위로 경제 도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북한의 노동력과 국내 총생산의 140배에 해당하는 광물 자원, 생산의 대폭적 향상 등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분야의 잠재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첫 10년 동안은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7% 이상으로 지속되고 20년 후에는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절반 수준까지 좁혀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연구도 남북 통일 시 2050년 GDP가 8만 달러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장 8천만 명에 달하는 내수 시장이 형성되는 데다 철도와 도로 연결로 율류 허브로 도약하고 해운산업과 조선업, 관광업, 금융업이 동시에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석유와 가스 등이 곧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되면 유가와 물가 안정까지 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홍콩처럼 점진적 통합이 전제사항입니다. 남북한 경제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체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남북 각자의 시행착오도 줄이고 또
경제 발전의 momentum을 계속 유지하는데도 특히 교육이 들면 주변국 역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통일 한국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연합뉴스 TV 배삼진입니다. 자, 이렇게 남과 북이 통일된다면 이 정도의 경제적인 대국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좀 볼까요? 예, 요거 이제 북한의 지하 자원이 얼마만큼 매장돼 있는지 대충 이 영상으로 좀 만들어진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매장된 세계 최대 지하 광물 베스트 10. 우리나라는 지하 광물이 전혀 없는데 부럽네요. 12. 금. 매장량은 2천만 톤이고 세계 10위 정도의 매장량입니다. 9위. 석탄. 매장량은 1천만 톤이고 세계 4위 정도의 매장량입니다. 8위. 석회석. 매장량은 100억 톤이고 세계 5위 정도의 매장량입니다. 7위. 올리브덴. 매장량은 5만 톤이고 세계 10위 정도의 매장량입니다. 6위. 중석. 매장량은 20만 톤이고 세계 10위 정도의 매장량입니다. 5위. 동. 매장량은 1000만 톤이고 세계 10위 정도의 매장량입니다. 4위. 아연. 매장량은 1000만 톤이고 세계 1위 정도의 매장량입니다. 3위. 히토류. 매장량은 2천만 톤이고 세계 2위 정도의 매장량입니다. 2위. 철. 매장량은 50억 톤이고 세계 5위 정도의 매장량입니다. 1위.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60억 톤이고 세계 1위 정도의 매장량입니다. 예, 북한이 이렇게 많은 광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언론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 정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좀 부러웠던 게 마그네사이트예요. 마그네사이트가 상당히 많은 양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산업적인 부분이 상당히 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동안에 그러면은 남과 북이 그동안에 놀았냐? 그건 아닙니다. 남측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고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018년이죠.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도로 연결이 있었습니다. 또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를 했고 응원단이 왔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강의를 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이 내용 때문에 저를 좀 부른 거예요. 2018년도에 제가 동계올림픽 북한 응원단을 남북 출입사무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출입사무소에서 갈 때까지 약 한 22일 동안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면서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뭐 했는지도 쭉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언론상에 나오지 않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같이 보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을 때니까 시간이 많지 않죠. 그럼 좀 넘어갈까요? 봐도 될까요? 그래요? 한번 좀 볼까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방문했을 때 그때 영상입니다. 이것은 언론에 많이 나왔던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 왔다는 거 신호가 딱 떨어졌어요. 김정은 위원장 모습 카메라에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설주 여사와 부부 동반으로 같이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시간 중계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김정은, 이설주 정상 부부가 레드카펫을 걸어서 비행기 쪽으로 가고 있고 의전에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아직 프랩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지금 가서 영접을 할 것, 직접 영접할 것 같습니다. 많은 순대선으로 카펫이 쫙 깔려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문 열기 전